제가 12살 때 여동생은 소아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단상 위에 선 동양인 여성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소아마비와 싸우는 전 세계 수십만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청중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그녀가 걸어온 고난의 길을, 그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백슬기입니다. 서울 강남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죠. 우리 가족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특히 과학 시간이 가장 기다려졌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 학교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의 삶은 물 흐르듯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건 제가 12살이 되던 해봄날이었어요. 슬기야, 하은이 좀 봐줄래? 저녁 준비하는 동안만. 저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4살 터울의 여동생 하은이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오후였습니다. 하은아, 뭐 보고 있어? 하은이는 대답 없이 텔레비전만 응시했어요. 처음에는 만화에 집중해서 그런가 했는데 다가가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하은이의 얼굴이 창백했고 몸에서 열이 났어요. 제가 부르는데도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이상해요. 그날 밤 우리는 하은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분주히 오가며 검사를 했고 우리 가족은 하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어요. 백 보호자분? 긴장된 표정의 의사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네, 저희 아이 어떤가요? 일단 자세한 검사가 필요합니다만. 아이의 증상이 소아마비와 유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저는 그때 소아마비가 뭔지도 정확히 몰랐지만 부모님의 표정만으로도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정밀검사 후 하은이는 소아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아마비는 희귀질환이라 국내에서도 매우 드문 케이스였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은 긴 설명을 이어갔지만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은이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가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아버지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하은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하셨고요. 슬기야, 미안해. 이번 영어 학원은 다음 학기에. 아버지의 목소리에 죄송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원들을 하나둘 끊어야 했어요. 하은이의 치료비와 재활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특수병원 치료와 해외의약품 구입, 재활기구.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의 재정을 빠르게 갉아먹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서운했어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모두 좋은 학원을 다니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휠체어에 앉아 힘겹게 재활 운동을 하는 하은이를 떠올렸습니다. 제 서운함은 곧 부끄러움으로 변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부모님은 자주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슬기야,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아빠. 정말 괜찮아요. 하은이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어요. 저는 매번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이불 속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건 하은이가 점점 달라지는 모습이었어요. 전에는 활발하고 장난기 많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조용하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밝은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안은 마치 색이 바랜 사진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하은이의 방을 지나가다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하은이가 이불 속에서 울고 있었어요. 하은아, 왜 울어? 언니, 나 때문에 다들 힘들지? 엄마 아빠도 언니도. 8살 아이의 눈에는 어른 같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동생을 향한 미묘한 원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은아,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하은이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은이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슬픔을 지워줄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질문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저를 얼마나 먼 곳까지 이끌어갈지도 말이에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와 집 그 사이를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죠. 친구들은 방과 후에 영어학원, 수학학원, 과학학원을 바쁘게 다녔지만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은이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슬기야, 너 요즘 수학 성적 조금 떨어졌더라. 학원 다니는 애들이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혼자 공부하는 것과 전문적인 지도를 받는 것은 분명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태연한 척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선생님. 더 열심히 할게요. 교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친구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야, 오늘 학원 끝나고 같이 카페 갈래? 새로 생긴 곳 완전 예쁘대. 좋아. 근데 영어 모의고사 준비는 어떡하지? 괜찮아. 김 선생님이 어제 정리해준 자료 있잖아. 저는 그들 옆을 지나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그 대화가 저와 상관없다는 듯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소외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저도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고, 좋은 선생님에게 배우고 싶었고, 무엇보다 그냥 평범한 중학생으로 살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대부분 하은이와 병원에 가셨거나 재활 운동을 도와주고 계셨어요. 저는 혼자 숙제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죠. 슬기야, 오늘도 고마워. 하은이가 특별 치료가 있어서 늦었네. 어머니는 항상 지친 얼굴로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덧붙이셨죠. 우리 슬기한테 많이 미안해. 그럴 때마다 저는 똑같이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하지만 밤이 되어 이불 속에 누우면 때로는 참을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왜 하필 우리 가족이지? 왜 하필 하은이지? 그리고 왜 하필 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가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져서 괴로웠어요. 동생이 저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는 학원 하나 못 다니는 것을 서러워하다니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제 감정을 숨겼어요. 아무에게도, 심지어 일기장에도 쓰지 않았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유난히 추운 날이었어요. 하은이는 감기에 걸려 고열로 앓고 있었고 저는 집에서 하은이를 간호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가 핸드폰에 계속 울렸습니다. 슬기야, 우리 노래방 가자. 이번에 오픈한 곳 할인한대. 응답 좀 해줘. 다들 모였어. 너 요즘 왜 이래? 계속 집에만 있고. 메시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하은이가 약하게 저를 불렀어요. 언니. 물. 하은이의 마른 입술과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 응어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물을 따라주며 하은이의 이마를 짚어봤죠. 여전히 뜨거웠어요. 하은아, 괜찮아? 많이 아파? 하은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아파. 언니가 곁에 있어서 괜찮아.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제가 서운해하고 있던 그 시간에도 하은이에게는 제가 전부였던 거예요.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하은아, 언니가 맛있는 죽 끓여줄게. 조금만 기다려. 부엌으로 가는 길에 친구들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안해. 하은이가 많이 아파서 집에 있어야 해. 다음에 꼭 같이 놀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솔직히 인정하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포기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포기가 가끔은 저를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요. 죽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하은이는 언제쯤 저 눈밭을 뛰어다닐 수 있을까? 의사 선생님은 희망적이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하은이의 열이 내리고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하은이 병 정말 나을 수 없는 건가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어렵대. 증상을 관리하고 재활로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최선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결정되었어요.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느낌이었죠. 엄마 혹시 의학 관련 책 있으세요? 소아마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있긴 한데. 슬기야, 왜 갑자기? 저는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냥 하은이 병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어쩌면 말을 끝맺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그때만 해도 제 꿈이 너무 거창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어쩌면 내가 하은이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니? 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13살 소녀의 황당한 꿈일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의학 서적을 펼쳐보았습니다.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했지만 웬일인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죠. 그리고 느꼈어요. 이 복잡한 의학 세계에 제 자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은이를 위한, 그리고 하은이 같은 아이들을 위한 제 자리가요. 이런 생각을 하며 책장을 넘기는데 책갈피처럼 끼워진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은 소아마비 치료의 새 지평,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가야 할 길을 누군가 미리 표시해둔 것 같았거든요. 현재 의학으로는 완전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 말은 마치 벽처럼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은이의 주치의 김 교수님은 부모님과 상담할 때마다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셨죠. 그날도 저는 상담실 문 앞에서 그 말을 듣고 말았어요. 현재로서는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로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의 연구 결과에 따라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 현재 의학으로는 이라는 말이 계속 울렸어요. 그렇다면 미래의학은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병원 로비의 작은 서점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과학 잡지들을 살펴보던 중 한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래의학의 혁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잡지를 펼쳐보니 의학 연구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기사를 정독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핵심은 알 수 있었어요. 미래의학은 단순히 약물이나 수술만이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와 컴퓨터의 힘을 빌려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낸다는 것이었죠. 슬기야, 여기 있었구나. 가자. 어머니의 부르심에 잡지를 내려놓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심어졌어요. 하은이를 위한 치료법, 그것을 찾아내려면 저도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엄마, 만약 제가 의사가 되면 하은이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슬기야, 의사가 되고 싶은 거니? 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하은이 같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퇴근하신 후 우리는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꿈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엄마, 저는 소아마비 같은 병을 연구하는 의학자가 되고 싶어요. 하은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달릴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요. 아버지는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슬기야, 의사가 되는 길은 정말 힘들어. 특히 연구자가 되려면 더 많은 공부와 시간이 필요하단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끊겼어요. 분명 학비 문제를 걱정하시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알아요, 아빠. 하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제 꿈이에요. 그날 밤 부모님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슬기야, 내 꿈을 응원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울게. 그 말씀에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비록 당장 좋은 학원을 다닐 수는 없었지만 부모님의 지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 도서관으로 직행했어요. 생물학, 의학 관련 책을 모두 찾아보았죠. 처음에는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전을 찾아가며 읽었어요. 13살 중학생에게는 벅찬 내용이었지만 하은이를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주말에는 지역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빌려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놀랍게도 무료로 공개된 의학 강의들이 많았어요. 비록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기초를 쌓아나갔죠. 백슬기, 너 요즘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과학 선생님이 내 얘기 많이 하시던데. 친구 미연이의 질문에 처음으로 제 꿈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의사가 되고 싶어. 소아마비 같은 병을 치료하는. 와, 대단하다. 그런데 의대 가려면 공부 진짜 많이 해야 하지 않아? 미연이의 말은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응,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해.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하은이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하은이는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다리는 움직이지 못했지만 손은 여전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은아, 뭐 그리고 있어? 하은이는 밝게 웃으며 그림을 보여줬어요. 파란 하늘 아래에서 두 아이가 달리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이건 언니고 이건 나야. 우리 같이 달리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은이는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왜 울어?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하은이를 꼭 안아줬어요. 아니야. 그림이 너무 예뻐서. 하은아, 언니가 약속할게. 꼭 우리 같이 달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소아마비 최신 연구에 대해 검색했어요. 대부분은 어려운 논문들이었지만 한 기사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소아마비 같은 운동신경 질환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법이 주목받고 있다고 했죠. 존스 홉킨스. 언젠가 나도 저기서 연구할 수 있을까?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꿈이었지만 그날부터 저는 제 방 벽에 작은 메모지를 붙여두었어요. 하은이와 함께 달리는 그날까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메모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비록 13살 소녀의 무모한 꿈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은이에게 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요. 다음날 학교에서 과학 시간 선생님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슬기야, 이번 과학 경시대회에 나가보지 않을래? 내 실력이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고 하은이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제 꿈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한번 도전해볼게요. 그렇게 저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막연한 꿈이었지만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저를 얼마나 멀리 그리고 높이 데려갈지를요. 과학 경시대회 참가를 결정한 후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죠. 다른 참가자들은 대부분 과학학원을 다니며 전문적인 지도를 받고 있었어요. 반면 저는 학원은커녕 참고서 한 권 제대로 살 형편이 안 됐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는 학교가 끝난 후 과학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혹시 과학 경시대회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자료가 있을까요? 윤 선생님은 안경을 고쳐 쓰시더니 저를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슬기야, 솔직히 말할게. 경시대회는 수준이 높아. 학원 다니는 아이들도 쉽지 않은데.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 열정이 대단하구나. 내가 가진 자료들을 좀 줄게.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질문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 그날 저는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들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오래된 문제집과 참고서였지만 저에겐 보물 같았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제한적이었으니까요. 저는 달력을 펼쳐놓고 대회까지 남은 한 달을 꼼꼼히 계획했어요. 학교 수업, 하은이 돌보기, 집안일을 제외하고 남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했습니다. 슬기야,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면 몸 상하겠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책상에 앉아있던 저를 보시고요. 괜찮아요, 엄마. 저 지금 정말 재미있어요. 사실이었어요. 과학 공부는 저에게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어요.
하은이를 도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였으니까요. 특히 생물학과 인체에 관한 부분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인간의 신경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근육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책을 읽을수록 소아마비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어요. 학교 교과서와 선생님이 주신 자료만으로는 깊이 있는 공부가 어려웠거든요. 인터넷에 더 많은 정보가 있겠지만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도서관. 주말이 되자 저는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구립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컴퓨터가 있었고 한 사람당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용하고 싶은데요. 도서관 사서 선생님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저에게 컴퓨터 자리를 배정해 주셨어요. 저는 2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미리 찾아볼 내용들을 메모해 두었죠. 처음에는 소아마비 원인, 신경계 질환 최신 연구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어요. 그런데 검색 결과는 대부분 전문적인 의학 용어로 가득한 논문들이었죠. 13살 중학생이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공부하지? 좌절하려는 찰나 우연히 MIT 오픈코스웨어라는 사이트를 발견했어요. 미국의 유명 대학이 강의 자료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었죠. 생물학 입문 강의를 클릭해보니 대학 교수님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었어요. 이거다. 영어 강의라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자막을 보면서 천천히 이해해 나갔어요. 도서관에서는 영상을 다 볼 수 없었기에 중요한 내용은 메모장에 빽빽하게 적어왔죠. 그날부터 주말마다 도서관에 다니며 온라인 강의를 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어의학 용어에도 익숙해졌고 이해하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어느 날 강의 중에 교수님이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의학의 혁신은 더 이상 실험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죠.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의학과 기술의 융합. 이것이 제가 찾던 방향이었어요. 소아마비 같은 난치병도 새로운 접근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는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에 관한 입문 강의를 찾아 들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세계였지만 곧 코딩의 기초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데이터 분석에 많이 사용된다고? 저는 도서관 컴퓨터에 프로그래밍 연습 사이트를 찾아 기본 문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2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죠.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으로 코드를 생각하며 연습했어요. 백슬기, 밥 먹으러 안 올래? 아버지의 부르심에 깜짝 놀라 노트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어느새 3시간이 흘러 있었네요. 지금 갈게요.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으며 내심 고민이 들었어요. 컴퓨터 없이 코딩을 배우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컴퓨터를 사달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가족들이 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데. 슬기야, 학교 컴퓨터실은 언제 이용할 수 있어? 갑자기 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방과 후에 1시간 정도요. 하지만 자유롭게 쓰기는 어려워요. 그렇구나.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슬기야, 아빠가 회사에서 오래된 노트북 하나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새 것으로 바꾸면서 버리려던 건데 아직 쓸만해. 믿을 수 없었어요. 제 귀를 의심했죠. 정말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일주일 후 아버지가 회사에서 낡은 노트북을 가져오셨어요. 화면 한쪽에 금이가 있고 키보드 몇 개가 빠져 있었지만 작동은 잘 됐어요. 당장 그날 저녁부터 코딩 공부를 시작했죠. 처음으로 코드를 실행했을 때의 설렘은 아직도 생생해요. 화면에 10번 반복된 헐로 월드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죠.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과학 경시대회 준비와 함께 코딩 공부도 병행했어요. 낮에는 생물학과 화학을, 밤에는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죠. 조금씩 두세 개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생물학적 데이터를 코드로 분석하는 방법, 의학 연구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들. 경시대회 일주일 전, 저는 과학 선생님께 제 특별 프로젝트를 보여드렸어요. 소아마비 환자의 공개된 의학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을 찾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었죠. 슬기야, 이건 경시대회 수준을 넘어선 것 같은데? 윤 선생님은 깜짝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로 질병을 이해하고 언젠가는 치료법을 찾는 거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너의 열정이 대단하구나. 하지만 이런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더 전문적인 지식과 지도가 필요할 거야. 그날 밤 선생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첫걸음을 뗐으니 계속 나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과학 경시대회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어요. 주변에는 과학 영재 학교 학생들, 유명 학원에서 준비한 학생들이 많았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험지를 펼쳤어요. 생각보다 문제들이 낯설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 봤던 강의들, 밤늦게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했죠. 특히 생물학 부분에서는 자신 있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어요.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길, 다른 학생들이 어려웠다고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죠. 결과 발표까지는 2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동안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 공부, 하은이 돌보기, 그리고 계속되는 독학의 시간들. 그런데 결과 발표 전날 과학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슬기야,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선생님의 표정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 인생이 또 한 번 크게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슬기야, 축하해. 너 이번 경시대회에서 장려상 받았어. 과학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그래. 사실 너처럼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입상한 학생은 처음 봐. 정말 대단해. 제 두 눈에서 눈물이 고였어요.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장려상이 대단한 성적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슬기야,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 서울대 의대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의학 캠프를 연다고 해. 선발 과정이 있는데 내가 너를 추천했어.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서울대 의대 캠프라니. 꿈만 같았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가고 싶어요.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전하자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특히 하은이는 제 목을 꼭 안으며 말했죠. 언니, 난 알고 있었어. 언니가 제일 똑똑하다는 거. 그날 저녁 아버지는 특별히 치킨을 사오셨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지만 이런 작은 축하 자리는 우리 가족에게 큰 행복이었죠. 의학 캠프 지원서를 작성하며 저는 처음으로 제 꿈을 공식적으로 적어봤어요. 저는 신경계 질환을 연구하는 의학자가 되어 소아마비와 같은 난치병 치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에는 솔직하게 썼어요. 제 여동생이 소아마비를 앓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직접 경험하며 저는 의학의 미래를 바꾸는 연구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한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대 의대 캠프에 최종 선발된 거예요. 전국에서 50명만 뽑는다고 했는데 제가 그중 한 명이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캠프 첫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물 앞에 섰습니다. 웅장한 건물과 캠퍼스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대부분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온 학생들이었죠. 제 소개를 할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중학교 3학년 백슬기입니다. 제 꿈은 소아마비 같은 질병을 연구하는 의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생이었고 저처럼 구체적인 꿈을 이야기한 학생도 드물었거든요. 일주일간의 캠프는 정말 눈부신 경험이었어요. 실제 의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실험실에서 실습도 했죠. 특히 신경과학 수업은 저에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교수님께서 실제 뇌 컴퓨터 단층 촬영을 보여주시며 신경회로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모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트에 적었죠. 캠프 마지막 날, 각자 관심 분야에 대한 미니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소아마비와 같은 운동신경 질환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독학으로 배운 내용들을 총동원했죠.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특정 운동신경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하면 어쩌면 새로운 치료 접근법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발표가 끝나자 신경과학 교수님이 손을 들어 질문하셨어요. 백슬기 학생, 흥미로운 발표였어요. 혹시 바이오인포메틱스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교수님.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바이오인포메틱스는 생물학적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컴퓨터 과학을 활용하는 분야예요. 방금 학생이 제안한 접근법과 매우 비슷하죠. 앞으로 더 공부해보면 좋겠네요. 그날 저녁 캠프를 마무리하는 작은 시상식이 있었어요. 갑자기 제 이름이 호명되었죠.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 상, 한강중학교 백슬기 학생. 놀라움과 기쁨으로 단상에 올라가 상장을 받았어요. 교수님이 귓속말로 하신 말씀은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학생의 열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캠프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더 확고한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의학과 컴퓨터 과학을 함께 공부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 저는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했어요. 부모님과 상의 끝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과학고등학교가 제 꿈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학비와 기숙사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슬기야, 정말 미안하다. 과학고에 보내주지 못해서. 아버지의 미안해하는 모습에 저는 오히려 위로해드렸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도 제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휠체어에 앉아 재활 운동을 하는 하은이를 떠올렸어요. 하은이는 매일 자신의 한계와 싸우고 있었는데 제가 환경 탓을 할 수는 없었죠.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도서관에서 대학 수준의 생물학과 컴퓨터 과학 책들을 찾아 독학했습니다. 학교 컴퓨터실을 이용해 간단한 프로그래밍도 배웠죠.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저는 지역 대학에서 주최하는 고등학생 대상 과학 캠프에 참가했어요. 그곳에서 바이오인포메틱스를 연구하는 김준호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 소아마비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고등학생이? 김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셨어요. 캠프가 끝난 후 교수님은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슬기 학생, 관심 있다면 우리 연구실에서 주말마다 열리는 스터디 그룹에 참여해 볼래? 주로 대학생들이 참여하지만 너처럼 열정 있는 학생은 언제든지 환영이야. 정말 꿈같은 제안이었어요. 물론 바로 수락했죠. 대학 연구실에서 최신 연구 논문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은 비록 어려웠지만 저에게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전하자 하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언니, 너무 자랑스러워. 언니가 정말 나 같은 애들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하은이의 믿음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때로는 너무 어려운 내용에 지칠 때도 있었지만 하은이를 위해, 그리고 하은이 같은 아이들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어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다. 처음으로 진짜 전문가에게 인정받았고 더 넓은 세계로 한 걸음 내딛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금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은이와 함께 달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제 생활은 더욱 바빠졌어요. 대학 입시 준비와 김준호 교수님 연구실 스터디 그룹, 거기에 여전히 하은이를 돌보는 일까지. 때로는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제 꿈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확고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봄방학을 맞아 학교에서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국제청소년 과학포럼이 서울에서 열린다는 거였죠. 전 세계에서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어요. 슬기야, 너 이거 지원해 볼래? 내 프로젝트가 충분히 경쟁력 있을 것 같아. 과학지도 선생님이신 권 선생님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외국 학생들도 많이 참가하는 거죠? 그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연구는 진심이 담겨 있어. 그리고 실력도 충분해.
한번 도전해봐. 권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제 프로젝트는 소아마비 환자의 운동 패턴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이었죠. 김 교수님의 도움으로 연구의 수준도 한층 높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제가 발표자로 선정되었어요. 한국 학생 대표 10명 중 1명으로요. 선정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슬기야, 대단해. 진심으로 축하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기에 정말 기쁘다. 김 교수님의 축하에도 저는 걱정이 앞섰어요. 교수님, 제가 영어로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 앞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이라. 걱정 마. 내가 발표 준비 도와줄게. 그리고 내 연구 자체가 훌륭해.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 열정과 아이디어가 전달될 거야. 포럼이 열리기 전 한 달 동안 저는 김 교수님과 함께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영어 발표 연습을 했어요. 밤늦게까지 스크립트를 외우고 발음을 교정하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성장하는 느낌이었어요. 포럼 당일 서울 코엑스의 큰 컨퍼런스홀에서 행사가 열렸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안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죠. 주변에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다양한 나라에서 온 또래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나도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 차례가 왔어요. 무대 위로 올라가니 수백 명의 청중이 보였고 저는 순간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깊게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인사를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왜 이 연구를 시작했는지, 어떤 방법론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죠. 이 연구는 저에게 단순한 학술적 주제가 아닙니다. 제 여동생은 소아마비를 앓고 있으며 저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의학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면 새로운 치료 경로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이 왔어요. 한 외국인 교수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연구군요. 특히 고등학생으로서는 말이죠. 당신의 알고리즘이 다른 신경근육 질환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변했어요. 네, 이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분석 매개 변수를 적절히 수정한다면 근위축성 측사, 경화증이나 근위형 양증과 같은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중 한 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그레이 머리에 친절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어요. 그분은 로버트 스턴 교수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신경과학 교수셨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아마비 연구자였죠. 당신의 접근법이 매우 신선하군요, 백학생.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바이러스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당신은 신경 패턴 인식과 적응에 주목하고 있어요. 정말 혁신적입니다. 저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제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자원과 지식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턴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의 재능은 분명히 특별합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당신의 동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연습이 아니군요. 그렇죠? 네, 선생님. 제 여동생은 12살 때 소아마비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들은 치료법이 없다고 했죠. 저는 언젠가 우리가 함께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스턴 교수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약속이군요. 그리고 강력한 동기고요.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하다가 교수님은 의외의 질문을 던지셨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존스 홉킨스는 뛰어난 국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존스 홉킨스라니. 그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꿈이었으니까요. 저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여서요. 불가능이라고? 당신의 재능과 열정으로? 그렇게 확신하지는 않겠어요. 교수님은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내일 서울대 의대에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강연 후에 오세요. 당신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날 밤 저는 흥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존스 홉킨스의 교수님이 제 연구를 인정해 주셨다니. 너무 꿈 같았죠. 다음 날 저는 서울대 의대 강당에서 열리는 스턴 교수님의 강연을 들었어요. 소아마비 연구의 최전선에 대한 강연이었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죠.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조심스럽게 교수님께 다가갔어요. 놀랍게도 교수님은 저를 바로 알아보셨죠. 아, 슬기. 와주셔서 기쁩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교수님과의 대화는 제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어요. 교수님은 제 연구에 대해 더 깊이 물으셨고 제 꿈과 목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들어주셨죠. 존스 홉킨스에는 특별히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국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있어요. 당신 같은 학생들을 위한 거죠. 장학금이요? 하지만 장학금이 있더라도 저희 가족에게는 해외 유학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우리 가족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은이의 치료비, 가정 형편. 외국 유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스턴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당신에게서 비범한 잠재력을 봅니다. 슬기. 당신 같은 재능이 환경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특별 장학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최고의 해외 학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존스 홉킨스는 생물의학 공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 최고의 프로그램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강력한 후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는데요. 슬기, 고등학교 졸업은 걱정하지 마세요. 입학만 결심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니. 그것도 조기 입학으로. 하지만 제 동생이요. 동생을 두고 떠날 수 없어요. 당신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고향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얻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동생에게 무엇이 더 도움이 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미국 유학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게 하은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 집에 도착해 이 소식을 가족에게 전했을 때 모두가 놀랐어요. 특히 부모님은 믿기 어려워하셨죠. 슬기야. 정말 존스 홉킨스 교수님이 너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고? 아버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함께 깃들어 있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지를요. 하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언니, 정말 미국에 가는 거야? 제 가슴이 아팠어요. 하은이를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정말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하은이를 정말로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은아. 하지만 만약 가게 된다면 그건 모두 너를 위한 거야. 언니가 약속했잖아. 우리 함께 달릴 거라고. 그날 밤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기회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 같았지만 동시에 무거운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하은이와 가족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공부한다는 것, 그것이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든 저는 두려움보다 희망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저는 스턴 교수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지원서를 준비했어요.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영어 시험 점수, 연구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모든 것을 꼼꼼히 준비했죠. 특히 에세이에는 제 진심을 담았어요. 저에게 의학 연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소아마비로 고통받는 제 여동생과 그녀 같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사명입니다. 김준호 교수님도 강력한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 기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스턴 교수님과의 만남 이후 우리 가족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죠. 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슬기야, 내가 이런 큰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의 현실을. 장학금이 있다고 해도 미국 생활비는 만만치 않을 거야. 게다가 하은이 치료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애잔함이 가득했습니다. 슬기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더 잘 살았더라면. 아니에요, 엄마, 아빠. 괜찮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제 말과 달리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다시 멀어지는 꿈. 그것은 너무나 가혹했죠. 그래도 슬기야, 장학금이 정확히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맞아요. 아직 모든 정보를 알아본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스턴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존스 홉킨스 장학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죠. 교수님의 답장은 빠르게 왔어요. 장학금은 학비 전액과 기숙사비, 그리고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항공료와 개인 지출, 귀국 비용 등은 본인 부담이고, 무엇보다 장학생 선발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어요. 학비와 기숙사비는 지원되더라도 여전히 큰 금액이 필요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하은이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제 꿈을 위해 가족을 떠나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 그리고 설령 떠난다 해도 남은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그날 밤 하은이의 방에 들어갔어요. 하은이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죠. 하은아, 언니랑 이야기 좀 할까? 하은이는 책을 내려놓고 자리를 비켜줬어요. 저는 하은이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약 언니가 미국에 가게 된다면 하은이는 어떨 것 같아? 하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많이 보고 싶겠지. 하지만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가 포기하면 나도 포기할 거야. 무슨 말이야, 하은아? 언니가 의사 되는 거 포기하면 나도 걷는 거 포기할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17살 하은이의 눈빛은 어른보다 더 단단했어요. 언니는 항상 나한테 희망을 줬어.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언니도 포기하면 안 돼. 하은이의 말은 저에게 새로운 결심을 하게 했어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추가 장학금 정보를 검색하고 학교 진로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죠. 유학 장학금은 기본 외에도 다양한 재단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 특히 의학과 과학 분야는 지원이 많은 편이지. 진로 상담 선생님의 조언을 따라 여러 재단의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그 중에서도 세계 여성 과학자 육성 재단의 장학금이 특히 희망적이었죠. 여성 과학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동네 서점에서 주말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했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고 싶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부족한 금액, 하은이를 두고 가야 한다는 죄책감, 그리고 높은 경쟁률. 모든 것이 저를 압박했죠. 한 달 동안 여러 장학금을 신청하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학교 공부와 연구 프로젝트도 병행해야 했으니까요. 슬기야, 너 안색이 안 좋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지민 선배의 걱정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선배. 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어요. 간절히 원하는 꿈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현실의 벽에 막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제 방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문이 살짝 열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슬기야, 울고 있니? 제가 재빨리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이미 아버지는 보셨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아빠가 널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지?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하지만 아빠,
제 꿈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슬기야, 아빠가 우리 회사 퇴직금을 조금 당겨 쓸 수 있을지 알아볼게. 아빠, 안 돼요. 그건 아빠 노후를 위한 거잖아요. 아빠의 노후는 내 성공이 보장해 줄 거야. 아빠는 내가 세계적인 의학자가 될 거라고 믿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니.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부모님의 퇴직금까지 써가며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스턴 교수님께 마음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희 가족의 상황, 제가 얼마나 이 기회를 원하는지, 그리고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저는 이 기회를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제 가족 상황의 경제적 현실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추가 장학금을 계속 찾고 있지만 제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스턴 교수님께 이런 개인적인 사정을 털어놓는 것이 맞는 결정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스턴 교수님의 답장이 와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슬기에게 솔직함에 감사합니다. 이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결단력은 당신의 잠재력에 대한 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교수님께서 존스 홉킨스 대학의 특별 국제 장학생 프로그램을 알려주셨는데 특별히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추가 지원이 있다는 거였어요. 학비와 생활비 전액은 물론 왕복 항공권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이 프로그램은 매우 경쟁이 치열하고 전 세계에서 매년 단 2명의 학생만이 선발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강력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당신을 추천해도 될까요? 떨리는 손으로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여전히 확실한 것은 없었지만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였죠.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을 때 모두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도 있었죠. 전 세계에서 단 2명만 뽑는 프로그램이라니 그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했으니까요. 슬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교수님이 널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어머니의 격려에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요. 지금까지의 제 여정도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 도전해보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언니, 걱정하지 마. 언니는 꼭 됐으면 좋겠어. 하은이의 순수한 응원에 가슴이 찡했어요. 고마워, 하은아. 언니가 만약 미국에 가게 되면 너무 보고 싶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언니가 돌아올 때는 내가 달리고 있을 테니까. 하은이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요. 이 모든 도전은 결국 하은이와 함께 달리는 그날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신청서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스턴 교수님의 추천서, 성적 증명서, 연구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그리고 에세이까지. 모든 것을 영어로 준비해야 했죠. 밤을 새워가며 에세이를 작성했고 김 교수님께 검토도 부탁드렸어요. 슬기야, 정말 잘 썼구나. 내 진심이 느껴져. 김 교수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마침내 모든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하지만 기다림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같은 생각이 들었죠. 내가 정말 될 수 있을까? 전 세계에서 단 2명. 그 불안한 기다림 속에서 저는 하은이의 재활치료에 더 열심히 참여했어요. 마치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해두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죠. 슬기야, 계속 이렇게 무리하면 내 건강이 먼저 망가질 거야. 어머니의 걱정에도 저는 쉴 수가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계속 무언가를 해야 했으니까요. 결과 발표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은이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거예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넘어져 다리를 다쳤는데 소아마비 환자에게는 작은 부상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죠. 병원 응급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정말 하은이를 두고 떠나도 괜찮을까?
불확실한 미래, 현실의 벽,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 모든 것이 저를 옥죄어 왔어요. 그리고 그 어두운 밤, 제 마음속에 깊은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바른 선택일까? 하은이 사고 이후 저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하은이를 두고 떠나는 게 정말 옳은 걸까? 하은이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재활치료 기간이 늘어났어요. 병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데려오는 일은 대부분 제가 맡았죠. 하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언니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이야? 재활치료가 끝난 후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은이가 물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존스 홉킨스 생각. 저는 놀라서 하은이를 바라봤어요. 어쩜 이 아이는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읽는 걸까요? 응. 하은아, 언니가 만약 미국에 가게 되면 내가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서. 하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알아? 나는 매일 내가 의사 되는 꿈을 꾸고 있어. 내가 아팠을 때 의사 선생님이 불가능해요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 그때 난 정말 슬펐어. 하지만 내가 언젠가 우리 같이 달릴 거야 라고 말해줬을 때 다시 희망을 가졌어. 하은이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언니가 미국에 가는 건 나를 두고 가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 가는 거라고 생각해. 17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하은이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했어요. 맞아요. 제가 가는 이유는 단순히 제 꿈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은이와 하은이 같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다음 날 아침 이메일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백슬기님께 존스 홉킨스 대학교 글로벌 장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셨음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순간 숨이 멈췄어요. 제가 정말 선발되었다고요? 전 세계에서 단 2명만 뽑는 그 프로그램에? 슬기야, 뭐해? 학교 갈 시간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신 어머니께 저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핸드폰을 보여드렸어요. 엄마, 제가 됐어요. 존스 홉킨스 장학생으로 뽑혔어요. 어머니는 순간 말을 잃으셨다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슬기,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꿈이 현실이 되었으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으니까요. 장학금은 학비와 생활비 전액, 왕복 항공권까지 지원된다고 하네.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야. 아버지께서 이메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아. 슬기가 떠나면 하은이는 누가 돌볼 것인지,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맞아요. 저희 가족에게 제 역할은 단순한 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은이를 위한 보호자이자 동반자였죠. 제가 없는 동안 재활 일정을 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마다 영상통화로 하은이 공부도 봐줄 수 있고. 제 말에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더 열심히 할게. 언니가 돌아올 때까지 정말 잘할 거야.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서히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미국 유학이 결정되고 나서 준비할 것들이 정말 많았죠. 비자 신청부터 기숙사 배정, 항공권 예약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어요. 스턴 교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며 도움을 주셨어요. 교수님 덕분에 미국 생활에 대한 정보도 얻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도 알 수 있었죠. 슬기야, 존스 홉킨스의 한국 학생들 모임도 있대. 내가 도착하면 그 학생들이 도움을 줄 거래. 김 교수님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미국 의대 시스템에 대한 설명부터 연구실 생활에 대한 팁까지. 모든 정보가 소중했습니다. 출국 날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설렘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더 컸죠. 한국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혼자 공부한다는 것,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도전이었으니까요. 슬기야, 괜찮아.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생각해봐. 넌 이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잖아. 지민 선배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출국 2주일 전 학교에서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셨죠. 우리 슬기가 세계적인 의학자가 되어 돌아올 거라고 믿어. 너의 꿈을 항상 응원할게. 권 선생님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저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 교수님 연구실에서도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교수님은 특별히 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죠. 슬기야, 이건 내가 의대생 때 늘 가지고 다니던 책이야. 이제 너에게 주고 싶어. 의학의 원리라는 제목의 오래된 책이었어요. 교수님의 메모와 필기가 가득한 그 책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좋은 연구자가 되어 돌아올게요. 알아. 내가 반드시 해낼 거라고 믿어. 출국 전날 밤, 저는 하은이와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집 작은 베란다에서 담요를 덮고 앉아 별을 세는 일은 어릴 때부터 우리만의 특별한 의식이었죠. 하은아, 언니가 없는 동안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나도. 하지만 괜찮아. 우린 같은 별을 보고 있을 테니까. 하은이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거 언니 선물이야.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팔찌가 들어있었어요. 하은이가 직접 만든 것 같은 구슬 팔찌였죠. 내가 재활 치료 시간에 만들었어. 저기 보면 작은 별 모양 구슬도 있지? 그건 우리가 함께 보는 별이야.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팔찌를 손목에 차고 하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하은아. 이 팔찌 항상 간직할게. 그리고 약속해. 내가 돌아올 때는 우리 함께 달릴 수 있는 치료법을 가지고 올 거야. 알아 언니. 난 항상 언니를 믿어왔잖아.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은 이별의 아픔으로 가득했어요. 부모님은 슬픔을 감추려 노력하셨지만 어머니의 붉어진 눈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슬기야, 건강이 최우선이야. 아프면 바로 연락하고 매일 영상통화하자.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저를 강하게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하은이와 인사할 차례였어요. 하은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누구보다 밝았죠. 언니, 내가 매일 응원할게. 그리고 우리 약속 잊지 마. 절대 잊지 않을게 하은아. 약속한 대로 우리 꼭 함께 달릴 거야.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저는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니 하은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일어선 하은이는 양손을 높이 들어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제가 가는 이유, 제가 꿈꾸는 미래,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내 꿈을 향한 진짜 여정이. 손목에 별 팔찌를 꼭 쥐고 저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하은이와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볼티모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기내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영어로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했죠.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준비했던 대로 영어로 대답했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장학생입니다. 제 여권과 서류를 확인한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국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수화물을 찾아 도착장으로 나오자 백슬기 환영합니다. 라고 적힌 팻말을 든 동양인 여학생이 보였습니다. 존스 홉킨스 한인 학생회에서 나온 선배였어요. 안녕하세요, 백슬기 맞죠? 저는 김지연이에요. 학교에서 보낸 가이드예요. 한국어를 듣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지연 언니는 친절하게 웃으며 제 짐을 도와주었죠. 첫 해외여행이라 많이 떨렸을 텐데 잘 왔어요. 학교까지 차로 30분 정도 걸려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미국의 첫인상을 느꼈어요. 한국과는 다른 넓은 도로, 큰 차들,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죠. 슬기 씨는 특별 장학생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존스 홉킨스는 입학하기도 어려운데 전액 장학금은 정말 드문 케이스거든요. 지현 언니의 말에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죠.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까요.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어요.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 건물들과 넓은 잔디밭, 그리고 활기찬 학생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죠. 여기가 내가 지낼 기숙사야. 방은 2인실인데 룸메이트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래. 내일 학교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까 오늘은 푹 쉬고. 지연 언니의 도움으로 기숙사의 짐을 풀고 룸메이트 린과 인사를 나눴어요. 린은 영어를 잘했지만 저는 간단한 대화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노력하며 천천히 대화를 이어갔죠. 만나서 반가워요, 슬기.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린의 따뜻한 미소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이곳에서의 첫날을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집 생각, 하은이 생각, 그리고 이 낯선 환경에서 혼자 살아갈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하은이가 준 팔찌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제가 가야 할 길이었고 꼭 성공해야 할 여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죠. 영어로 진행되는 모든 설명을 따라가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지만 많은 부분을 놓쳤죠. 실례합니다. 수강 신청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셨나요? 옆자리 학생이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 영어가 아직 서툴러서요. 그러자 그 학생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였죠. 저처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었지만 저보다 훨씬 유창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우리 모두 같은 처지니까요. 마르코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어요. 맞아요. 여기 모인 모든 국제 학생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테니까요. 오리엔테이션 후 생물의학 공학과 학생들을 위한 별도 미팅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제 학업 어드바이저인 스미스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슬기, 스턴 교수님에게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소아마비에 관한 당신의 연구가 꽤 인상적이군요. 스미스 교수님은 제 학업 계획을 함께 검토해 주셨어요. 의학과 컴퓨터 과학을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제 계획에 교수님은 큰 관심을 보이셨죠. 그건 훌륭한 조합이야. 의학의 미래는 이러한 교차점에 있지. 이번 학기에 천 교수님의 생물의학 컴퓨팅 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추천하네.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수강 신청, 교재 구입, 도서관 이용법 익히기. 모든 것이 새롭고 도전적이었죠. 특히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은 정말 어려웠어요. 전문 용어들이 쏟아지는 생물학 강의에서는 거의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했죠. 밤마다 녹음한 강의를 다시 들으며 공부했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전을 찾아보고 노트에 정리했죠. 보통 학생들이 3시간 공부할 내용을 저는 6시간, 때로는 8시간씩 공부했어요. 슬기 너무 무리하고 있어. 가끔은 쉬어야 해. 린의 걱정에도 쉴 수 없었어요. 처음 접하는 미국 교육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했으니까요. 첫 시험에서 저는 겨우 B+ 학점을 받았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공부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영어 보충 수업을 신청했고 스터디 그룹에도 참여했어요. 당신의 접근법은 좋지만 사실을 암기하는 것보다 개념을 이해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해요. 화학 교수님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공부 방식을 바꿨고 점차 미국 교육 시스템에 적응해 갔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수업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교수님들과의 대화도 자신감이 생겼죠. 중간고사에서는 대부분 A 이상의 성적을 받았어요.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군요, 슬기. 계속 이대로 가요. 스미스 교수님의 격려에 더욱 힘을 얻었어요. 학업에 몰두하면서도 하은이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에는 화상통화로 하은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나 이번 주에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다리 근력이 조금 좋아졌대. 하은이의 기쁜 소식에 저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이 단단해졌죠. 학기 중반, 저는 천 교수님의 바이오메디컬 컴퓨팅 랩에서 연구 인턴십 기회를 얻었어요. 실제 연구진과 함께 일하며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죠. 슬기, 당신의 알고리즘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약간의 개선을 통해 우리 신경 패턴 인식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천 교수님의 인정은 저에게 큰 자신감이 되었어요. 비록 학부생이었지만 실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으니까요. 연구실에서의 경험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과 함께 일하며 저는 글로벌 의학 연구의 현장을 직접 경험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소아마비 연구의 최신 동향도 접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최신 연구 보셨나요? 그들은 신경근육 질환을 위해 인공지능 예측 모델과 결합한 줄기세포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시니어 연구원의 말에 저는 즉시 그 논문을 찾아 읽었어요. 새로운 접근법이 제 연구 방향에 큰 영감을 주었죠.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작은 연구 프로젝트를 완성했어요. 소아마비 환자의 신경재생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치료 패턴 예측 모델이었죠. 천 교수님의 지도 아래 제 알고리즘은 임상 데이터와 결합되어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당신의 작업은 인상적입니다, 슬기. 다음 학기 학과 심포지엄에서 이것을 발표했으면 좋겠군요. 교수님의 제안에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영어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이었으니까요.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한국으로 돌아갈지 고민했어요. 하은이가 보고 싶었지만 항공료는 여전히 부담이었고 연구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싶기도 했죠. 고민 끝에 방학 동안 학교에 남기로 했어요. 대신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득 담은 소포를 한국으로 보냈죠. 특히 하은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로 존스 홉킨스 연구실에서 실제 의료 장비로 촬영한 하은이의 이름이 새겨진 3차원 신경세포 모형을 넣었어요. 언니 정말 멋있어. 내 이름이 진짜 신경세포에 새겨져 있는 거야? 화상통화로 하은이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죠. 방학 동안 저는 영어 집중 프로그램을 수강했고 연구실에서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국제 학생들과 함께 캠퍼스 근처 식당에서 크리스마스 식사를 하며 각자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한국에서는 보통 새해 첫날에 떡국을 먹어요. 떡국이라고 불러요. 고향 음식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떡국 생각이 났어요. 향수병이 밀려왔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고 반드시 성공해야 할 여정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자 저는 더 자신감 있게 수업에 임했어요. 영어도 많이 향상되었고 미국 교육 시스템에도 익숙해졌죠. 첫 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았습니다. 특히 소아마비 연구와 관련된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도 얻었어요. 존스 홉킨스 의대 신경과학과에서 진행하는 연구였죠. 우리는 소아마비 환자의 신경 재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배경과 열정은 이 프로젝트의 이상적인 후보자로 만들어줍니다. 연구팀 리더인 페텔 박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은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연구였으니까요. 하은이를 위한, 그리고 하은이 같은 아이들을 위한 연구. 미국 생활 1년이 지날 무렵 저는 많이 성장해 있었어요. 학업적으로는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게 되었고 연구 분야에서도 작은 성과들을 이루어냈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름방학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에서 항공료를 지원받았고 2달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환한 미소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하은이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지대를 붙잡고 서 있었죠. 하은아, 너 서 있을 수 있게 됐구나. 놀라운 변화였어요. 하은이의 재활치료가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었던 거죠. 언니가 약속 지키려고 열심히 하듯이 나도 언니 약속 지키려고 열심히 했어. 하은이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이곳을 떠날 때의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
그리고 지금의 성장한 제 모습. 많은 것이 변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하은이와 함께 달리는 그날을 향한 저의 굳은 결심이었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의 두 번째 학년이 시작되었어요. 여름방학 동안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소중했지만 이제 다시 연구와 공부에 집중할 때였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는 제게 매우 중요했어요. 페텔 박사님의 신경재생 연구팀에 정식으로 합류하게 되었거든요. 첫 팀 미팅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소아마비 치료에 대한 제 아이디어를 발표했어요. 현재 소아마비 치료법은 주로 증상관리와 재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신경재생 메커니즘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팀원들이 저를 주목했어요. 대부분 박사과정생들과 박사 후 연구원들 사이에서 학부생인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특정 운동신경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선택성의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하면 신경재생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표적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한 연구원이 질문했어요. 흥미로운 접근법이지만 소아마비로 손상된 신경세포는 재생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어떻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였으니까요. 최근 이스라엘 연구팀의 논문에서 특정 성장인자와 줄기세포 치료를 결합했을 때 손상된 신경의 부분적 재생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접근법에 인공지능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환자별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치료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페텔 박사님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계속해봐, 슬기.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거지? 저는 3가지 데이터셋을 통합하고 싶습니다. 첫째, 환자들의 유전적 프로필, 둘째, 신경 손상 패턴의 이미징 데이터, 셋째, 재활 과정에서의 진행 데이터입니다. 이 3가지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면 각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팀 미팅이 끝난 후 페텔 박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 세웠어요. 슬기, 내 아이디어는 매우 혁신적이야. 사실 현재 의학계에서는 소아마비로 손상된 신경재생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지. 하지만 나도 항상 그 한계를 넘어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어. 박사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어요. 제 제안을 발전시켜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많은 도전이 있을 거야. 데이터 접근성부터 시작해서 알고리즘 개발, 임상 적용 가능성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연구를 꼭 해보고 싶어요. 페텔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결정을 내리셨어요. 좋아. 우선 작은 파일럿 프로젝트부터 시작해보자. 대학병원에서 익명화된 소아마비 환자 데이터 일부를 확보할 수 있을 거야. 그걸로 내 알고리즘의 가능성을 테스트해볼 수 있겠지.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했어요. 수업을 마치면 바로 연구실로 향했고 주말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죠.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컴퓨터 과학과의 고급 프로그래밍 수업도 추가로 수강했어요. 한 달 후 저는 첫 번째 프로토타입 알고리즘을 완성했습니다. 이름은 NUR-ORGN 신경재생이었어요. 소아마비 환자의 신경 손상 패턴을 분석하고 가능한 재생 경로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첫 테스트에서 알고리즘은 많은 오류를 보였고 예측 정확도도 매우 낮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 팀원 중 한 명인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소아마비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퇴치된 질병이라 최근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이었죠. 좌절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했습니다. 만약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제 질문에 페텔 박사님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 세계보건기구에서 운영하는 소아마비 감시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들은 전 세계 소아마비 사례를 추적하고 있고 특히 아직 소아마비가 남아있는 개발도상국의 데이터도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페텔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세계보건기구에 있는 동료에게 연락해볼게. 하지만 기대는 너무 높이지 마. 이런 데이터는 접근하기 쉽지 않아.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저는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더 많은 문헌을 연구했죠. 특히 신경재생과 줄기세포 치료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3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한적이지만 익명화된 글로벌 소아마비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기로 했던 거예요. 슬기 축하해. 내 연구 제안이 세계보건기구의 소아마비 퇴치 프로그램 담당자의 관심을 끌었어. 그들도 새로운 치료 접근법에 관심이 있다고 해. 페텔 박사님의 말씀에 기쁨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진짜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글로벌 데이터를 받아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특정 운동신경세포 그룹에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이건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에요. 바이러스가 특정 단백질, 마커를 가진 신경세포를 우선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와 다른 팀원들도 제 분석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 패턴을 역으로 활용하면 손상된 신경세포를 표적화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밤낮으로 알고리즘을 개선했어요. 이제 애니와 로아리지엔 2.0은 훨씬 더 정확한 예측을 보여주었죠. 특히 환자의 유전적 프로필과 신경 손상 패턴을 결합한 분석은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했어요. 이 결과를 보면 특정 성장인자와 줄기세포 조합이 각 환자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표준화된 접근법이 아니라 개인화된 치료가 필요한 거죠. 페텔 박사님은 제 연구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슬기, 내 연구가 정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이제 이론적 모델을 넘어 실험적 검증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 그것은 제가 기다려온 말이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분석을 넘어 실제 생물학적 실험으로 이론을 검증할 기회였죠. 다음 단계는 실험실 수준의 테스트였어요. 세포 배양을 통해 저희의 예측 모델을 검증하는 과정이었죠. 저는 생물학 실험 경험이 부족했지만 팀의 도움으로 빠르게 배워나갔어요. 슬기, 이 세포 배양이 성공적이면 우리는 동물 모델 실험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야. 데이비드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단계적으로 연구가 발전하고 있었으니까요. 세포 배양 실험은 쉽지 않았어요. 여러 번 실패했고 때로는 몇 주간의 작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해봐요. 이번에는 성장인자 농도를 조금 더 높여볼게요. 저의 끈기는 마침내 결실을 맺었어요. 8번째 시도에서 저희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예측한 성장인자와 줄기세포 조합이 손상된 신경세포 모델에서 실제로 더 높은 재생 활성을 보인 거예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 결과야. 페텔 박사님은 흥분하셨어요. 저희의 연구가 이론에서 실제 증거로 발전한 순간이었죠. 다음 단계는 이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하는 거야. 슬기, 내가 제일 저자로 논문을 작성해보겠니?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직 학부생인 제가 중요한 연구 논문의 제일 저자라니. 그것은 큰 영광이자 책임이었죠. 논문 작성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영어로 학술 논문을 쓰는 것은 정말 어려웠지만 팀의 도움과 끊임없는 수정을 통해 점차 완성되어 갔습니다. 소아마비 환자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개인화 신경 재생 접근법. 제목이 마음에 드네. 페텔 박사님이 제안한 제목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논문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저는 매일 밤 하은이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연구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은이는 항상 제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었죠. 언니, 그럼 너희 연구가 성공하면 나 같은 아이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야? 하은이의 질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직 초기 단계야, 하은아. 하지만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이야.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하은이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어요. 그 눈빛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논문 제출 직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른 연구팀이 유사한 주제의 논문을 방금 발표한 것이었죠. 우리가 늦었어.
팀원들이 실망했지만 페텔 박사님은 이를 기회로 보셨어요. 오히려 좋아. 이건 우리 연구 방향이 맞다는 간접적인 증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다루지 않은 개인화된 치료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 저희는 논문을 약간 수정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더 강조했고 마침내 신경과학과 재생의학 저널에 제출했습니다. 논문 심사는 긴 과정이었어요. 2달 동안 수정 요청과 추가 데이터 분석이 이어졌지만 마침내 논문이 게재 승인되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슬기 축하해. 너의 첫 논문이 이렇게 중요한 저널에 실리다니 정말 대단해. 그날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하은이에게 전화했어요. 하은아, 언니 논문이 통과됐어.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우리의 연구를 보게 될 거야. 하은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언니, 난 알고 있었어. 언니가 꼭 해낼 거라고. 하은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약속을 떠올렸어요. 함께 달리는 그날까지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문이 출판된 후 연구는 더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 연구기관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고 국제학회에서의 발표 요청도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있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저희의 연구를 기반으로 소규모 임상시험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 기회야, 슬기. 내 연구가 실제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가능성이 열린 거야. 페텔 박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연구가 이론을 넘어 실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은이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하은아, 우리 연구가 곧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될 수도 있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 하은이의 반응은 순수한 기쁨이었어요. 언니, 그럼 우리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야?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 우리 약속을 지키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딘 거야. 연구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혼자 공부하던 소녀가 이제는 세계적인 연구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에는 하은이가 있었어요. 하은이와의 약속, 함께 달리고 싶다는 단순하지만 강한 소망이. 그것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원동력이었죠. 연구실 책상 위에는 하은이가 준 별 모양 팔찌가 놓여 있었어요.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제 목표를 상기했습니다. 이제 그 목표는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니었어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존스 홉킨스에서의 생활이 3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연구는 점점 더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저의 학업 성적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지원으로 시작된 소규모 임상시험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었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핸드폰에 한국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부모님은 시차를 고려해 절대 수업 시간에 전화하지 않으셨거든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잠시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둘러 강의실을 나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슬기야. 하은이가 아침에 갑자기 고열이 나고 경련을 일으켰어.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어.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떤 상태예요? 원인이 뭐래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 중이래. 소아마비 환자는 갑작스런 열병에 취약하대.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하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당장 비행기 표를 알아볼게요. 아니, 슬기야. 지금 당장 내가 올 필요는 없어. 상태가 어떤지 더 지켜보자. 너 중요한 연구 중이잖아.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고 계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날아가 있었어요. 그날 남은 수업은 전혀 집중할 수 없었고 연구실에서도 실수를 연달아 했습니다. 슬기 괜찮아?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보여? 페텔 박사님의 물음에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동생이 갑자기 입원했어요.
상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박사님은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가족이 우선이야, 슬기. 필요하다면 연구는 잠시 미룰 수 있어. 하지만 먼저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보는 게 어떨까? 그날 밤 저는 병원에 있는 아버지와 통화했어요. 하은이는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고 의사들은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지금 귀국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대답하셨어요. 슬기야, 솔직히 상황이 좋지 않아. 하은이가 세균성 수막염 증상을 보이고 있대. 소아마비 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에 취약하거든. 세균성 수막염이라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소아마비 환자에게 그런 감염은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아빠, 제가 내일 비행기 타고 갈게요. 슬기야, 너의 연구는 어떻게? 한창 중요한 시기라고 하지 않았니? 아버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하은이가 더 중요해요. 연구는 제가 돌아오면 다시 할 수 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때 페텔 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슬기, 상황은 어때? 결정했니? 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은이 상태가 위중한 것 같아요. 페텔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예. 하지만 슬기, 한 가지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우리의 연구가 소아마비 환자들의 면역 체계와 신경 회복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연구를 중단하면 그 진전이 늦어질 수 있어. 심장이 무거워졌어요. 박사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박사님, 하은이는 제 동생이에요. 제가 옆에 있어야 해요. 물론이야. 그건 나도 이해해. 다만 내가 생각해보길 바라는 건 내 연구가 성공하면 하은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잠시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한다면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 페텔 박사님의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은 갈등을 일으켰어요. 동생을 위해 지금 곁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병원에 계신 어머니와 긴 통화를 했어요. 엄마, 저 정말 고민이 돼요. 하은이 곁에 있고 싶은데 제 연구도 중요해서.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슬기야, 네가 여기 와서 하은이 손만 잡고 있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닐 거야.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오히려 내가 연구를 통해 이런 아이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게 하은이를 위한 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만약 하은이가 제가 옆에 없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슬기야, 하은이는 항상 네가 연구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했어. 우리 언니는 나 같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멀리 가서 공부한대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더 큰 고민에 빠졌어요. 비행기 표를 취소할지 아니면 그대로 한국으로 갈지.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이 하은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어요. 아빠, 엄마. 제가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하은이를 위해, 그리고 하은이 같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부모님은 제 결정을 이해해 주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감이 자리 잡았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하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괴롭혔죠. 그날부터 저는 더욱 치열하게 연구에 몰두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연구실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더 빨리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하은이에게 도움이 될 연구 성과를 내고 싶었으니까요. 슬기, 이렇게 무리하면 내 건강이 먼저 망가질 거야. 데이비드의 걱정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은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제가 어떻게 쉴 수 있겠어요? 한 달이 지나고 하은이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의식도 점차 회복되고 있었죠. 슬기야, 하은이가 널 찾았어. 화상통화할래? 어머니의 연락에 저는 즉시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화면 속 하은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여전히 밝은 눈빛이었죠.
언니, 보고 싶었어. 하은이의 약한 목소리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은아, 미안해. 언니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은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언니. 나 알고 있어. 언니가 연구해서 나 같은 애들 도와주는 거. 그거 정말 멋있어. 하은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어린 소녀가 어쩜 이렇게 이해심이 깊을 수 있을까요? 하은아, 약속해. 언니가 꼭 좋은 치료법을 찾아낼 거야. 그리고 우리 반드시 함께 달릴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하은이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때로는 병실에서, 때로는 재활치료실에서. 하은이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더욱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어요. 저희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예측한 치료 방법이 실험실 환경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죠. 특히 소아마비 환자의 면역 시스템 강화와 관련된 새로운 발견은 하은이 같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슬기, 이 데이터는 정말 고무적이야. 세계보건기구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준비가 된 것 같아. 페텔 박사님의 말씀에 희망이 생겼어요. 저희의 연구가 실제 임상에 적용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하은이는 2달간의 입원 끝에 마침내 퇴원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녀의 몸은 더 약해졌고 재활치료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언니, 나 오늘 5걸음이나 걸었어. 물론 보조기 잡고. 하은이의 작은 성취에 저는 온 마음으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더욱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하은이가 정말로 자유롭게 걷고 뛰는 그날이 오기를. 연구실에서 밤늦게 데이터를 분석하던 어느 날, 페텔 박사님이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슬기,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올 거야. 세계보건기구의 소아마비 퇴치 프로그램 담당자야. 우리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은 저희 연구가 더 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은 뭘까요? 면역 체계 강화와 관련된 너의 최근 발견이야. 특히 소아마비 환자의 2차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하은이를 떠올렸어요. 하은이가 경험한 것처럼 소아마비 환자들은 면역력 약화로 인한 2차 감염에 취약했거든요. 만약 저희의 연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다음 날, 세계보건기구 담당자와의 미팅은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그들은 저희 연구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더 큰 규모의 임상시험을 위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죠. 백 연구원님의 연구는 소아마비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겠군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요. 세계보건기구 담당자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직 저는 대학 마지막 학년 학생이었지만 그들은 저를 존중하며 대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하은아, 오늘 세계보건기구 사람들이 우리 연구실에 왔었어. 그들이 우리 연구를 높이 평가했대. 이제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나도 언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은이에게 너무 큰 희망을 주는 것이 걱정되었으니까요. 하은아, 아직은 연구 단계야.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가능할 거야. 그 순간 하은이의 얼굴에서 결의의 참 표정이 보였어요. 언니, 걱정 마. 난 기다릴 수 있어. 언니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더 열심히 재활 훈련할게. 하은이의 성숙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19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인했죠. 그날 이후로도 하은이의 건강은 가끔씩 악화와 호전을 반복했어요. 때로는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고, 때로는 놀라운 재활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괴로웠지만 연구에 더욱 매진했어요. 하은아, 언니가 곧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매일 밤 연구실을 나오며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에서도 하은이가 같은 별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 연구팀은 중대한 돌파구를 찾았어요. 인공지능이 예측한 특정 성장인자와 면역 조절제의 조합이 소아마비 환자의 운동신경 회복과 면역 강화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준 것이었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야, 슬기. 페텔 박사님의 흥분된 목소리가 연구실에 울려 퍼졌어요. 팀원들 모두 환호성을 질렀고 일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하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하은아, 우리가 해냈어. 이제 정말 함께 달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5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막 시작된 서울의 남산공원에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토요일 오후,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은 우리 가족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언니 사진 찍어요. 하은이가 미소 지으며 저를 불렀어요. 24이 된 하은이는 이제 재활센터에서 일하며 물리치료학과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가벼운 보조기를 착용한 채 그녀는 돗자리에서 일어나 벚꽃나무 아래에 섰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하은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같이 걸어요, 언니.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아버지께 건네고 하은이와 함께 나란히 서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은이는 리듬을 세며 걸었어요. 처음에는 느리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자신감 있게. 보조기가 있어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기억나? 처음 2걸음 걸었을 때? 어떻게 잊겠어. 그날 우리 모두 울었잖아. 치료를 시작한 지 1년 후 하은이는 처음으로 2걸음을 혼자 걸었어요. 짧고 불안정한 2걸음이었지만 그것은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걸음은 10걸음이 되고 이제는 하은이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늘어났죠. 찰칵. 아버지가 사진을 찍으셨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함께 걷는 2자매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우리 딸들 정말 예쁘구나.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마도 그녀는 지금의 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너무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매일 밤 하은이의 아픔을 지켜보며 기도하셨던 분이니까요. 돗자리로 돌아와 준비해온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우리는 옛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세계보건기구 일은 어때, 슬기야? 너무 바쁘지 않니?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세계보건기구 소아마비 퇴치 프로그램의 의학 책임자로서 제 일상은 정신없이 바빴지만 보람찼습니다. 바쁘지만 의미 있어요, 아빠. 지난달에는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치료센터 3곳을 개설했어요. 이제 우리 치료법이 전 세계 40개국에서 이용 가능해졌죠. 백 박사님이 또 멋진 일을 하셨네요. 하은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만큼은 박사님이라는 호칭이 항상 약간 어색하게 느껴졌죠. 그냥 언니지 뭐. 근데 하은아, 너는 어때? 대학원 준비는 잘 돼가?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이번 주에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셨어. 내가 재활센터에서 아이들과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내 경험이 정말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하셨어. 하은이는 재활센터에서 소아마비와 같은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과 일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그녀만의 방식으로 희망을 전하고 있었죠. 그 애들이 하은이를 정말 좋아한다더라. 내가 그들에게 롤모델이 된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하은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나는 그저 나처럼 너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뿐이에요. 언니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요. 하은이의 말에 저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는 일보다 하은이가 매일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이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남산타워가 보이는 곳까지 천천히 산책했어요. 하은이는 간간히 쉬어가며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발로 걸었습니다. 저기 벤치에 앉아있는 저 가족 봐요. 하은이가 가리킨 곳에는 휠체어에 앉은 어린 소년과 그의 가족이 있었어요. 소년의 다리에는 보조기가 착용되어 있었고 그의 표정은 다소 우울해 보였습니다. 저 애도 내가 센터에서 만나는 아이들 중 하나예요. 민호라고 1년 전에 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었어요. 하은이는 잠시 주저하더니 제게 말했어요. 언니 가서 인사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우리는 함께 그 가족에게 다가갔어요. 하은이가 걸어오는 모습을 본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은 선생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안녕, 민호야. 오늘 가족 나들이 왔구나. 이분은 내 언니 백 박사님이셔. 민호의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혹시 그 소아마비 치료법을 개발하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치료법보다 더 중요한 건 민호 같은 아이들의 의지와 노력이에요. 그리고 하은이 같은 멋진 선생님들의 지도고요. 민호의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은 선생님이 매번 민호에게 말해주세요. 나도 전에는 휠체어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됐다고. 그 말이 우리 아이에게 정말 큰 희망이 돼요. 하은이는 민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민호야, 기억해. 지난주에 내가 혼자서 한 걸음 뗐지? 다음 주에는 2걸음, 그 다음에는 3걸음. 조금씩 나아가는 거야. 약속할게. 언젠가 우리 함께 이 산책로를 걸을 수 있을 날이 올 거야. 민호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은이가 민호에게 했던 그 약속은 제가 오래전 하은이에게 했던 약속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 약속이 이제 다른 아이에게로 또 다른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우리만의 시간으로 돌아오면서 하은이가 문득 물었어요. 언니, 가끔 궁금해. 만약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언니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어쩌면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을지도 몰라. 아니면 의사가 되었더라도 이렇게 연구에 깊이 몰두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럼 결국 내 병이 언니를 세계적인 의학자로 만든 셈이네? 하은이의 물음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 셈이지. 하지만 내가 아팠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재활 훈련을 하던 모습이 날 여기까지 오게 했어. 내 용기가 나를 만든 거야. 하은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우리 서로를 만들어준 것 같아. 언니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없었다면 언니는 전 세계 아이들을 돕는 의학자가 되지 못했겠지. 남산타워를 바라보며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때때로 삶의 가장 큰 아픔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매는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은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언니, 오늘 주려고 준비했어.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별 모양의 브로치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그래, 언니가 미국 갈 때 내가 만들어준 별 팔찌를 모티브로 했어. 이제 언니 팔찌는 많이 낡았잖아. 이건 언제나 가슴에 달고 다닐 수 있게. 브로치 뒷면에는 작게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함께 걷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 작은 팔찌는 제가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는데 이제 그 희망은 완전히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하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로를 꼭 아는 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에 느껴지는 하은이의 심장 박동, 그리고 우리를 따스하게 감싸는 봄바람. 그 순간의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베란다에서 별을 바라보았어요. 예전에 하은이와 자주 별을 세던 그 베란다였죠. 오늘도 서울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페텔 박사님이었습니다. 슬기, 미안하지만 급한 소식이 있어. 인도에서 새로운 소아마비 변이가 발견됐어. 우리의 개입이 필요해. 현실로 돌아왔어요. 세계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았고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알겠어요, 박사님.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별을 바라보았어요. 제 가슴에는 하은이가 준 별 브로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더라도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것은 희망과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순간의 기쁨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하은이와 함께 걷는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걷고 뛸 수 있는 날도 반드시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지금까지 백슬기와 백한 자매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간 소녀의 여정,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희생이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열정과 끈기의 힘을 보여준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